네. 이 시간에는 유두종 바이러스와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종양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유두종 바이러스하고 폴리오마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어 이 유두종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병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이고요. 특히 그 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 중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이 어 굉장히 중한 병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방 백신이 개발됐어요. 왜?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암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으면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암이 바로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자궁경부암. 이게 자궁경부암만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사마귀 같은 것들도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새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들한테는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폴리오마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우리 종양학 시간에 종양 바이러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DNA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RNA 바이러스들이 암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중에 이제 RNA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역전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암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DNA 바이러스였었고, 그다음에 헤파타이트 C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티즈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않은데도 만성 감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었어요. 플라비 바이러스 속하는 것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파포바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것들이 있어요. 파포바 바이러스. 그게 왜 파포바 바이러스라고 옛날에 불렸었냐 하면, 이 파포바 바이러스 비리되니까 바이러스과죠. 불렸던 이유가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이건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여러 동물에서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거를 특별히 우리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렇게 쓰고 HPV로 약자로 씁니다. 크기가 한 55 나노메타에 정도 되고, 분자량이 5 곱하기 10의 육성 달톤, 감은 안 오죠. 그런 이제 동글동글한 바이러스고요. 고 바이러스 외에 폴리오마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한테서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진 거는 BK 바이러스하고 JC 바이러스예요. BK 바이러스도 사람 이름 약자고 JC 바이러스도 사람 이름 약자인데, 어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 봤거든요. '원래 사람 이름이 뭘까?'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아마 이게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약자라서 그런지 논문에서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BK 바이러스, JC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폴리오마 바이러스인데 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조금 작죠. 45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분자량도 3 곱하기 16성 달톤 정도 되니까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보다 좀 작아요. 그다음에 사람께 아니라 원숭이에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Vecurating Agent, Vacuole이라는 게 공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동글 공기 주머니, 고런 거를 세포에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로서 SV40, SV40이라는 바이러스 입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숭이에서 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질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필로마 바이러스, 폴리오마 바이러스, 베큐레이팅 에이전트, 요 세 개들을 묶어서 파포바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분리가 되어서 베이큘레이팅 에이전트는 원숭이 그러니까 빼고 그다음에 사람한테서 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는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별도의 과로 그다음에 폴리오마 바이러스도 별도의 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파포바 이렇게 써 왔고 이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외피가 없어요. 정20면체 바이러스고 외피가 없으면 외부의 어떤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저항성이 좀 센 편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접촉 감염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원형의 둥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인데 사이즈가 한 8,0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히스톤 같은 이제 단백질에 DNA가 결합된 미니 크로모솜 본래 히스톤 때문에 염색이 되어서 염색체 크로모솜이라고 이름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 히스톤 같은 물질들이 있어서 DNA가 거기에 보호를 받고 결합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크로모솜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티모리제니시티 종양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두종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유두종 바이러스부터 얘기를 할게요.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파필라 그러면 여러분 해부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유두, 젖꼭지라는 뜻이고요. 오마는 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필로마 그러면 젖꼭지 같은 모양의 암을 일으키는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사마귀 왁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나쁜 형태로는 여자의 자궁경부에서 암을 일으키는 자궁경부암 cervical carcinoma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유두종 바이러스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고 HPV 대문자로 약자로 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감염 조직이 피부이냐 점막이냐에 따라서 피부 유두종 바이러스냐 아니면 점막 유두종 바이러스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마귀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위험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고위험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만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 보면은 유전형들이 많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 왔어요. 그래서 HPV 1, 2, 3, 4, 5 이렇게 해서 16, 17, 18 이렇게 붙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HPV 16, HPV 18 이런 것들은 유전형이에요, 유전형. 그런데 그중에서 HPV 16하고 HPV 18 번이 자궁경부암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PV 16하고 HPV 18 번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정이신면체 둥근 바이러스인데 감염이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손에 이렇게 손이나 발 피부에 사마귀 같은 병변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사마귀 걸린 적 있나요? 우리 어릴 때는 걸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접촉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사마귀를 그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잘라 그럼 피가 나오는데 그게 옆으로 퍼지면 또 사마귀가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퍼질 수가 있어서 그 친구랑 접촉해도 내가 걸릴 수가 있고 물론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커 나가고 때와 함께 바깥으로. 이거 동남아에서 무슨 나무 인간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손에 저렇게 나무처럼 자란다고 그래서 뭐 이 해토픽이 나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겼던 병변이었어요. 끔찍하죠.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파필로마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거에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게 포유류에서 감염을 유발하고 또 여러 포유류 중에서도 사람한테서만 병 일으키는 거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볍게는 사마귀부터 그다음에 심하게는 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서비컬 카시노마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DNA 염기설의 유사성에 따라서 80개 이상의 유전자형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룹으로도 A 뭐부터 P까지 나누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는 유전형의 번호를 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정이신문체고, 직경이 한 50에서 55 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다음에 2 개의 구조 단백이 캡소미어를 형성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유전체 구조가 2 가닥의 DNA 바이러스로 한 8,0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돼 있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origin 조기 유전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late gene 뭐 만기 유전자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early 유전자에는 E1, early 1부터 early 8까지죠. 그래서 E1부터 E8 번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늦게 들어오는 거에는 late 이제 L1, L2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위에 보면 두 종류의 구조 단백질이 72개의 캡소미어를 형성한다고 돼 있는데, late gene L1, L2가 구성하는 단백질들이 캡소미어를 형성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런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쪽에 상부 조절 영역이라고 upstream regulatory region URR이라는 게 들러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서는 그 유전자가 양성 가닥 포지티브 스트랜드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배웠죠, 그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배웠죠? 아직 안 배웠나요? 어 아직 안 배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야?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두 가닥 DNA 바이러스인데, 그거는 안쪽 가닥, 바깥쪽 가닥 둘 다 읽혀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양쪽으로.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한쪽만 유전자로서 단백질 발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이제 뭐 알파 파필로마 바이러스 또는 베타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속하는데, 감염되는 조직에 따라서 아까 피부나 점막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이용군, 고이용군 나뉘는데, 결론적으로 고이용군은 HPV 16번, HPV 18번, 16, 18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궁경부암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귀는 자연히 생기지만 여기저기 생길 수 있지만 생겼다가 자기 한정적으로 나중에 치유가 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마귀는 유전형이 HPV 1 번부터 4 번까지 1, 2, 3, 4가 주로 일으키는 걸로 발견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사마귀에서 HPV를 먼저 발견했으니까. 그다음에 양성 두경부 종양이라고 돼 있는데, 목에서 나는 뭐 이제 결절 같은 데서도 이 HPV가 원인이 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병인데 항문 생식기 사막이라고 해서 뾰족 콘딜로마라고 하는데, 첨규 옛날에는 곤지름이라고 불렀어. 곤지름. 콘딜로마를 곤지름이라고 불렀는데 뾰족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콘딜로마 아쿠미나타라는 말로 씁니다. 고거는 HPV 6 번하고 11 번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을 일으키는 16 번, 18 번은 자궁경부 형성 이상이라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신생물 암으로 번지는 거예요. 요거 검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인이 돼서 35세 여자들 이상 되면 파파니콜라우라는 사람이 만든 검사를 하는데, 자궁 세포진 검사예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고 불리는데, 고게 이제 자궁경부를 면봉으로 긁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포 중에 원반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원반 코일로사이트. 이 원반 세포를 발견하면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약자로 파파니콜라고 그러면 기니깐 팝 스메어, 팝 스메어라고 하거든. 그런 말로 써서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합니다. 6 개월마다 한 번 정도 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궁에 경부에 암이 있으면 자궁 경부를 코니컬 바이옵시라고 그래 가지고 콘이 뭐예요? 우리 저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그런 거잖아. 그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봉합해 주면은 임신하는 데도 지장 없고 암으로 발생도 안 하고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놓치면 이제 사망할 수 있는 큰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고위험균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16번 또는 18 번의 유전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R이라는 게 있고 E1, E2, E6 이렇게 얼리진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트진이 1, 2가 있는데 레이트진은 여기 보시면 캡시드에 뭐 주 캡시드, 부 캡시드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72 개의 뭐 캡소미어를 형성해서 바깥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E1부터 E7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보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요 얼리진들이 바이러스에 가 침입해서 자기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 보면 저기서 E7, E6의 불멸화 성장 촉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암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피부나 점막에 침입해서 증식을 하는데 이 피부나 점막 세포의 증식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어차피 바이러스는 자기가 대사할 수 있는 효소 체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 세포의 대사에 영향을 받아서 크가도록 돼 있는데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그 대사 체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 early 유전자 있잖아요. 고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해요. 그래서 피부 점막이나 아니면 어 점막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에 들어가면 세포 성장을 촉진해서 웃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뭘로 보여 이게? 사마귀처럼 웃자라는 세포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야지 증식하기가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세포에서 숙주 세포의 어떤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바이러스 복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후기 유전자는 이제 죽을 때 숙주 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 비리온을 만들어서 나갈 때 쓰는데 이 사라진 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피부에 감염시키는 것들은 케라틴 층을 통과해서 나갈 때쯤 레이트진들이 발현이 돼서 되기 때문에 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때. 사마귀 껍질 또는 그 때에 바이러스 입자들이 있어. 그게 다른 피부나 다른 사람의 면역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상처로 들어가면 똑같이 또 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유전자 발현이 숙주세포가 베이잘 내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올라서 바깥으로 나가서 케라틴이 되는 그 순서에 맞춰 가지고 딱딱 일어나서 절묘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때로 벗겨져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완벽한 바이러스 입자가 형성돼요. 그 그림이 요 그림하고 그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성 감염은 뭐냐면은 그 정상적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딸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죠. 상체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베이잘 레이어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요. 그 기저층에 감염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얼리진들을 내면 그 베이잘 레이어에 있는 세포들이 막 증식을 평소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감염된 바이러스는 에피솜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여기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DNA 바이러스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DNA 바이러스 유전자가 숙주세포 유전자에 끼어들어간다라고 배웠잖아요. 끼어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거는 끼어들어가는 거고 그 인테그레이션 되면 우리가 프로바이러스란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에피솜은 그게 아니라 둥근 형태의 바이러스 입자가 숙주세포의 유전자 옆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 에피라는 게 표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주세포 유전자 표면에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솜
말을 씁니다. 에피솜이란 말을 써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숙주세포가 정식될 때 거기 효소 체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복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리진들 때문에 단백 그 세포 정식이 활발해져 가지고 이제 비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코스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요 그 밑 왼쪽 그림 보면 밑에 이제 베이잘 레이어스 바깥으로 무슨 가시층 이렇게 해서 나중에 케라틴층으로 분화돼 갈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 밑에 있을 때는 얼리진들이 발현되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가면 레이트진들이 이제 발현되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입자가 성숙돼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증상으로서 사마귀 같은 병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손을 만드는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연 감염 또는 이제 악성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데 증식은 실패해. 그러면 가정 중에 이제 유전체가 아 에피소임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숙주 세포 유전체로 이제 삽입대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암 세포주 이름 혹시 기억나요? 헬라, 해 대문자 H 소문자 E 대문자 L 소문자 A로 쓰는 헬라셀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들어봤을걸? 그게 바로 흑인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만들어낸 세포주거든요. 그 안에는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나오지는 못해. 나오지는 못해. 그런 상태로 있어요. 그중에 이제 E1, E2가 조기 유전자 전세를 억제해서 바이러스 유전체 복제를 못하게 되는 어떤 성질들을 나타내서 바이러스 유전체가 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E6, E7 같은 것들이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되면 이게 P53 그다음에 P105RB 들어봤죠 저번에? 50 P53이나 이 RB는 어떤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예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너무 빨리 분열을 하고 있지 않나.' 체크해서 '너무 빨리 분열하고 있으면 차라리 죽자.' 이러면서 자살하게 하는 그런 체크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인데 그것들의 활성이 억제되니까 빨리 증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종양 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되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PV는 외피가 없는 이제 네이키드 바이러스라서 쉽게 불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접촉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피부나 이런 데로 접촉해서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피부에 무작정 들어오는 건 아니고 피부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있어야 돼. 점막도 상처가 있는 경우 거기로 들어올 수가 있고 성적 접촉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되면서 산도를 통과하면서 오염될 수가 있고 또 사마귀 아까 말씀드렸죠. 물어뜯어서 피가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각질 등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사마귀 물어뜯다가 입술에 사마귀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전형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들을 나타내는데 피부 사마귀는 어릴 때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HPV는 성인성 질환으로서 작용해서 성생활하는 어른들한테서 퍼지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출 빈도는 HPV DNA 검출 빈도가 한 13% 항체 양성률이 17%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발생 빈도는 10만 명당 20명. 그런데도 여성들이 잘 걸리는 암 뭐가 있죠?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예. 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유전형 16 번, 18 번이 자궁경부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연간 50만 명 사망하는 거는 세계적 통계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씩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종의 동물들이 각각 자기한테 맞는 이 유두종 바이러스 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계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것들이 발견돼 있으니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람과 관련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마귀 이렇게 하는 거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것들. 그래서 1번 뭐 4번 이런 것들이 발바닥 사마귀, 일본 사마귀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후두 유두종이니까 성대결절. 성대결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노래방에서 소리를 질러서 출혈이 돼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생기는 결절 이런 거는 6 번, 11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생식기 사마귀도 6 번, 11 번이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거는 16 번, 18 번이고. 하지만 그게 흔하다는 얘기지 다른 형들도 발견이 된다.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마귀는 피부가 제한적으로 증식하는 양성 질환으로 1 번부터 4번 HPV가 일으키고 손, 발, 각질 부위에 감염을 유발하고 어릴 때 주로 생기고 잠복기 한 3-4 개월 후에 생기는 거죠. 다양한 사마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양성 두경부 종양 일으키는 게 뭐 6 번, 11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커지면 숨 막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되면 레이저로 지져서 잘라내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항문 또는 생식기 사마귀 이것도 6 번, 11 번인데 참교 콘딜로마라고 그랬죠. 콘딜로마 아쿠미나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여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에 이렇게 자랍니다. 초창기에 자라면은 잘라내고 준하제라고 하는 태워 없애는 약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고 외과적 수술이 꼭 필요하게 돼요. 병 자체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기능을 소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심한 형태가 자궁경부 형성 이상 및 신생물 이렇게 돼 있는데 에피데모 디스플라지아 베루시포미스라고 하는 자궁부 형성 이상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성인성 질환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옮기고 또 옮겨지고 이렇게 하면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파니콜라우 검사해서 원반 세포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적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16 번, 18 번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발견하면 미리 처치를 하면 완벽한 자궁경부암으로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기전이에요. 어차피 베이잘 레이어스부터 감염된 세포가 이상 증식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이상 증식만 일으키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그중에서 클로날리티를 갖는 인베이시브한 캔서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암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한 형성 이상을 일으키거나 상피내 암종이라고 카르시노마 인시투, 인시투는 실제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시투. 그런 식으로 이제 암이 되고 이게 퍼져나가면 주변 림파절로 퍼져나가면 이제 뭐 3 기, 4기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되는 자궁경부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검사법이 있어요. 그 원반 세포를 검사하는 팝스미어 이걸 해서 원반 세포들을 확인을 하고 이게 이상이 있으면 뭐 조직 검사나 다른 더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자궁경부를 절개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실험적으로 무슨 전자미경 검사나 면역형광 현미경법이나 그다음에 분자생물학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포 배양은 잘 안 돼요. 헬라셀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는 발견되는데 못 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팝스미어는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리주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리주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질경이죠. 질경을 넣고 그다음 면봉으로 긁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염색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맨 왼쪽에 있는 게 폐경 전에 여성의 정상 편편 상피세포예요. 이거 이제 조직학 시간에 배웠죠. 여성들이 사춘기를 겪기 전에 질 점막은 스트래티파이드 컬럼나 에피셀리움 중층 원주 세포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사춘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으면 중층
평평 장피세포로 바뀝니다. 그러고 있는데 폐경이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맨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이상이 있는 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HPV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느냐. 어 어릴 때 성경험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수의 남성과 접촉하는 경우, 그다음에 성병에 많이 걸렸을 경우, 그다음에 임신 횟수가 많은 경우, 여러 명의 여성과 접촉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둔 경우,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남자들 포경 수술하잖아요. 포경 수술하게 하는 근본적인 저게 뭐냐면, 그 한때 경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할례라는 거를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포경 수술을 하고 나니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궁경부암이 잘 안 걸린다. 뭐 이런 엉터리 통계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어 저 남자들이 예 포경 수술을 빨리 해야 여자들이 저 자궁경부암에 안 걸린다 뭐 이래 가지고 저희 어릴 때 또는 한동안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유행이었다가 나중에 그게 근거 없다 그런 걸로 밝혀져서, 그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이 변해서 남자들이 워낙 샤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적 접촉이 많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피부 사마귀 예방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방책이 예 이게 이제 1, 2, 3, 4 하니까는 백신을 만들면 될 텐데 굳이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비용 효과 면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액체 질소로 얼려 가지고 떼내라는 거고요. 발바닥 사마귀는 살리실산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대전역 앞에, 우리가 이제 대전 사니까 대전역 앞에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무슨 약을 파는데 노란 약물을 유리병에 넣어서 팔았어요 실제로. 그게 살리실산입니다. 그 살리실산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점막 세포가 죽어가면서 떨어져 나가거든. 좋은 치료법은 아닌데 어쨌든 쓰는 방법이 없고 그거를 팔고 있었어요 사마귀약으로. 아 그리고 이제 생식기 사마귀는 이제 성적 접촉 회피하고 뭐 백신을 맞는 게 6 번, 11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되고, 그 준하제 포도필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조직을 태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살리실란 실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또는 이제 바이러스니까 인터페론을 쓰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그 MSK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다실이라는 자궁 그 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있는데 그게 다가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6 번, 11 번, 16 번, 18번 4 개가 들어 있어서 이거를 쓰면 6 번, 11 번, 16 번, 18 번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생식기 사마귀 흔히 일으키는 게 뭐 6 번, 11 번. 자궁경부암 흔히 일으키는 게 뭐 16 번, 18 번. 이렇게 돼서 가다실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GSK에서 서바릭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16 번, 18 번이니까는 요거는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할 텐데 아까 얘기한 생식기 사마귀나 뭐 이런 것들은 예방이 안 되죠.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가다실을 맞아라 뭐 이렇게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맞느냐? 언제 맞느냐? HPV 백신은 그 루이스빌 대학의 스탠리 갈이라는 양반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는데 한 번 맞으면 효과가 5년 반 지속된다는데 이거는 다시 노출되지 않으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적당한 때 맞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감염되는 거를 부스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스팅이 되면 이제 효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면역도 있어요. 그래서 우발성 감염이 있을 때 한 95%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니까 맞아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또 서양하고 다른데 여자들의 사분질은 25세 이전에 이미 HPV에 감염돼 있다.
외국은 아무래도 성적으로 개방돼 있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파트너들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서 청소년 때 접종받는 게 좋아요. 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 거의 중학교 좀 지날 때쯤부터 맞는 게. 우리나라는 이 백신이 들어올 때 이견이 좀 있었어요. 내과에서 맞을 것이냐 소아과에서 맞을 것이냐의 이견이었는데 지금은 어릴 때 맞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치료 백신이 아니라 예방 백신입니다. 그래 가지고 맞는다고 예방이 치료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HPV에 노출되기 전에 맞아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HPV에 노출되기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학교 쯤에 맞춰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학생만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데에서는 남학생도 맞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학생도 맞으면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되거든요. 작은 경부 암에는 안 걸리지만 자기가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맞으시고 남학생 중에 '나는 좀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맞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주사를 하게 돼 있고 3 차에 걸쳐서 접종을 하게 돼 있고 기본 접종 대상 연령이 9 세부터 26세 남자는 9 세부터 15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우리는 이제 15 세면 고1 인가요? 예 고 정도. 지금은 좀 더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가지게 되거든 조금 일찍 맞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맞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서 맞아라. 그런데 6 번, 11 번, 16 번, 18 번을 다 맞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에 대한 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뭐 사마귀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치료, 수술 이런 거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리오마 바이러스. 이게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요거는 다른 특정 질환과 연관돼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병 잘 안 되고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DNA에 삽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고요. JC 바이러스, BK 바이러스가 우연히도 1971 년에 같이 발견됐는데 두 사람의 특징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뭐 하다 보니까 O형 적혈구를 응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두 바이러스 유전자가 한 75% 같더라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공통적인 특징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림프구로 감염됐다가 신장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공통이었어요. 그래서 직경은 45 나노메타 정도로 아까 얘기한 파필로마 바이러스보다 좀 작고 정이신면체고 그렇죠. 원형의 두 가닥 DNA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early 유전자 또 late 유전자 이런 게 있는데 조기 유전자 여기서는 이제 large T 그다음에 small t라고 하는 유전자가 중요해요. T가 이름이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T라고 이름이 붙었거든요. large T는 초기 그다음에 후기에 메신저 RNA 전사 조절을 해 가지고 세포 성장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스몰 t라는 게 또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후기 유전자는 VP1, VP2, VP3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캡사이드 만드는 그런 단백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 코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증식은 이틀 사흘이면 완료가 돼요. 빨리 증식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머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SB40은 매큐레이팅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어요. 원숭이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고 폴리머 바이러스가 그것과 유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P1이 MHC 클래스 1 항원과 결합되는 형태로 해서 몸속에 들어오고 VP2, VP3 하는 캡사이드 단백이 세포내 침입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유전자가 핵으로 가고 껍데기를 벗고 복제는 핵에서 이루어진다. 이러는 거고 이게 이제 얼리 유전자는 여기서 그림 보면 양쪽으로 되는 걸로 돼 있죠. 얼리 유전자는 이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레이트 유전자는 오른쪽으로 번역되는 식으로 단백질들이 읽혀져서 유전자가 읽혀져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 RNA 폴리머레이즈 2에서 전사가 돼서 early messenger RN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T 단백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복제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기 구조 단백으로 VP1, 2, 3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복제는 아까 만들어진 T 단백질이 DNA 폴리머라이즈 알파와 결합함으로써 시작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단백이 핵에 축적되고 있다가 조립이 핵에서 이루어지고 성숙도 핵에서 이루어지면서 바깥으로 이제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돼요. 보통 우리가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는 세포를 깨고 나갑니다. 그죠?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는 수제비 뜨기 하듯이 이렇게 버딩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들은 세포를 bursting 깨고 바이러스 숫자가 한꺼번에 팍 터져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이때 이제 large T, small t 항원이 early 프로틴인데 이게 세포 성장을 촉진해서 암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고 그중에 이제 large T가 P53하고 RB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켜서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이게 그 종양화를 가져온다 라고 알려져 있죠. 1971 년에 JC 바이러스하고 BK 바이러스가 환자에서 분리됐는데 분리된 사람 이름이에요. JC는 누굴까? BK는 누굴까? 예. 그런데 두 사람이 BK 바이러스는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의 소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JC 바이러스는 호드킨스 디지즈 이거는 임파종이에요. 그다음에 뭐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컬 류코엔세팔로패시라고 하는 병을 가진 환자 내 조직에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만 이름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이제 71 년에 처음 분리됐다고 그러는데 65년 논문에도 이미 이거 비슷한 유전자에 대한 어 그 리포트는 있었고요. 이제 71 년이 돼서 이 바이러스의 입자의 정체가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 다음에 림프구 감염되고 그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배설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BK 바이러스는 신장에 잠복하고 JC 바이러스는 신장이나 B 림프구나 아니면 단핵국의 세포에 잠복하게 되는데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한테서는 이 바이러스 복제가 차단돼서 잠복해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바이러스 입자들이 이제 검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변에서도 검출되고 중추신경계에서도 검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특히 JC 바이러스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단핵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글라이아셀 계통의 뭐 아스트로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어버티브 인펙션으로 자기 완벽한 증식을 못하는 그런 형태로 있으면서 형질 전환을 일으킬 수가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JC 바이러스는 그래서 진행성 다병소성 백질뇌증이라고 하는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라는 병을 가진 호드킨 림포마 환자 조직에서 이제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뇌에 마이크로글리아셀을 감염시키고요. 에이즈 환자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중에 일부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경에 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언어나 시력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하는 거 이런 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성 뭐 지적인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마비가 됐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걸리면 생존이 뭐 몇 달 내에 죽게 되고 대부분은 2 년을 못 버틴다. 하지만 질병의 경과 자체는 느리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슬로우 바이러스는
질병 경과가 굉장히 느린 바이러스 감염증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면역 기능이 정상일 때는 거의 무증상으로 나타났다가 면역력이 약화되면 이제 활성화돼서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때가 되면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활성화되는 게 나왔는데 뭐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BK도 신장 이식 받은 환자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겠죠. 거기서 소변에서 1970 년에 처음 분류가 됐고 신장 감염 유발하고, 그다음에 무슨 면역 저하된 사람한테서 염증 때문에 요관 협착이나 출혈성 방광염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신경 뇌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졌고 이래요.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임파질에서 증식한 다음에 신장으로 가고 신장으로 빠져나오고 다시 혈액을 통해서 돌고 그다음에 뇌로도 가고 뭐 이런 코스들을 겪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할 때 어디를 갖고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활성화되었을 때 소변은 받아 가지고 농축을 해요, 농축. 음 그래 가지고 그 원심 분리해서 바이러스를 침전시켜서 그다음에 이게 O형 뭐 혈액형이랑 저 길구를 응집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옛날에 검사했던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공 배양시키기 위해서 사람 태아 내 세포 끔찍하죠. 그다음에 사람 태아 신장 세포 이런 세포에서 이제 키울 수는 있어요, 키울 수는. 혈장학적 검사나 아니면 분자생물학적 검사로 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어 막 나왔던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칼 류코엔세팔로패시 PML이라고 불리는 병은 뭐냐면 이게 이제 CT, MRI 찍으면 병이 나오는데 바이러스도 여기서 이제 발견되고, 그래서 뇌 백색 부위에 예 손상이 있는 건데 염증 세포는 잘 없고, 그다음에 신경수초 마이엘린 시스 같은 거 있죠. 그게 파괴가 되고 봉입체가 생기고 그런 이제 병이래요. 이런 병들에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법이 없고 그다음에 뭐 그냥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좀 면역 억제가 되지 않는 음 상태로 유지하는 게 관리법이에요. 또는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알아야 될 게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표적 치료제라는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표적 치료제. 그러면서 그 표적 치료제 중에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뭐 그런 표적 치료제들을 쓰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런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갑자기 안 나오던 이 폴리오 바이러스들이 소변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야. 또는 PML 같은 것들이 유발되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과 의사가 돼서 이런 약물들을 쓸 때 부작용 중에 하나로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리투क्시맙 여기 MAB라고 붙으면 약 이름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는 뜻이야.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그래서 이건 항체 치료제입니다. 리투산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를 리투시맵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CD20이라는 분자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거든요. 여기 B 세포를 파괴해서 B 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쓰이는 거겠죠. 또는 29부 반응을 조절하거나 자가면역제는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요 약을 썼더니만 JC 바이러스에 의한 PML이 유발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다음에 나탈리주맵 이거는 티사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것도 MAB니까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죠. 알파4 인테그린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나 크론병 같은 거에 치료에 이용되는데 요것도 JC 바이러스 감염으로 PML이 유발되는 것들이 발견이 됐죠. 그다음에 에팔리주맵 이렇게 하면 이제 랍티바라고 하는 약인데 이건 CD11A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데 면역 억제제로 적용하거든요. 요것도 JC 바이러스 감염으로 PML 유발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치료자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면은 이런 약들을 쓸 때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쪼끔 짧습니다. 예.